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근데 김정은은 김정일한테 그래도 예. 좀 정치를 좀 배웠고 네. 유학도 다녀왔고 네. 선지 시스템도 받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좀 뭐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었을까요? 뭐 못 배웠나? 우리가 이제 영어 아니, 표현을 걱정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예. 아니 김정은이 갑자기 무너지면 또 걱정되기도 해요. 북한이 갑자기 막 케이오스가 돼버리면 우리는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뭐 답변을 드린다면 이게 김정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트라우마 중에 하나인데 김정은은 후계자로 지명이 좀 늦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후계자로 지명이 된 이후에도 사실상 후계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후계 수업 받은 기간은 2년에서 3년이 채 안 됩니다. 2008년에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김정은에게 본격적인 후계자 수업이 들어갔는데 후계자로 공식 발표된 게 2010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약 2년 반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후계자가 되었다라는 뜻이고 네. 정통성이 그만큼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때 김정은 집권 초창기를 보면은 정말 많은 관료들을 숙청합니다. 그게 이제 본인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본인의 불안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본인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희생자가 장성택이었고요. 장성택 부위원장은 당시 김정일을 제외한 북한에서 제2의 권력자였고 특히나 경제라든가 무역이라든가 이쪽 분야에서는 장성택을 따라올 만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장성택이 가지고 있는 북한 경제에 대한 장악력, 북한 엘리트들에 대한 장악력 이것은 김정은에게는 없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은 본인보다 더 크고 본인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장성택이 가장 큰 본인의 적수였고 그래서 권력을 잡자마자 장성택부터 쳐낸 거죠. 고모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를 뭐 잘못해서 특별히 뭐 눈밖에 나서라기보다 자기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제거한 거다 이런 게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본인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로 모아지는 지점은 장성택이 그 현재 숙청당한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이 김정은보다 컸기 때문에 김정은은 그것을 두려워서 죽인 거라고 봐야 합니다. 그 김정은 이야기는 뒷부분에 조금 더 여쭤볼게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데이터를 좀 찾아보니까 네. 북한 이탈 주민 네. 현황 누적으로 34,000명이 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착한 사람들이 근데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매년 2,000명 이상 넘어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2020년부터는 매년 수십 명 수준으로 확 줄었더라고요. 예. 뭐 코로나19 때문인가 싶어도 그 이후에도 늘어도 200명 안팎으로 많이 줄었어요. 탈북자가 특히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이 2000년대 중반 초반보다 한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탈북자가 가장 많이 한국으로 입국하던 시기는 김정일 시대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 들어서 점차적으로 그 숫자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가 코로나가 발생한 시기잖아요. 네.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북한은 북중 국경 일대를 전체적으로 다 틀어막습니다. 그리고 단지의 어떤 물류의 뭐 운송이나 이런 것들만 틀어막은 것이 아니라 인적 자원이 건너가는 것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인적 자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막았을 뿐더러 탈북민들이 주요 루트로 사용하던 그 밀수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밀수 루트를 다 막아버리면서 북중 국경을 완벽하게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비 트랩도 깔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기 철조망도 쳤고 그리고 함정도 파서 그 함정 안에는 대못이라든가 유리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깔아서 이제 함정에 빠진 사람은 상처를 입을 수 있게끔 만들었죠. 탈북 못하게 아예 탈북을 못하게 막은 겁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북한에서 직접 탈출해서 넘어오신 분은 정말 드물고요. 대부분 다 중국에서 거주하시다가 넘어오신 분들 혹은 배를 타고 아예 서해라든가 동해라든가 혹은 한강 하구라든가 이쪽을 통해서 혹은 DMZ라든가 육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넘어오시는 것 말고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는 루트는 이제는 90% 이상 막혔다고 봐야 합니다. 중국으로 가는 게 네. 아예 꽉 막힌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어떤 그 병사 한 분이 네. DMZ쪽으로 걸어서 귀순을 하기도 그렇죠. 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유일하게 남은 루트 중에 하나죠. 거기도 지뢰를 더 많이 깔았다고는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DMZ 지역에 지뢰를 깔기 시작한 게 이제 올해 초부터 DMZ 지역에 지뢰를 깔기 시작했는데 네. 그 지뢰의 사용 목적은 뭐 한국군이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북한군이 남한으로 귀순하는 걸 막기 위한, 즉 본인 자국 군대의 다리를 노린 지뢰라고 봐야 되죠. 근데 그거를 네. 북한 병사들이 매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뢰를. 예. 그럼 그 북한 병사들이 지뢰를 매설을 하면서
이게 탈북 방지용이다라는 걸 혹시 알았을까요? 똑똑한 사람은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뢰를 어디다 까느냐에 따라서 좀 성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요 침입로가 있고요. 예. 한국에서 예를 들어 전쟁이 발발을 하면 한국군이 쳐들어올 수 있는 취약 지점들이 네. 북한 입장에서는 취약 지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탱크가 밀고 온다든가 네. 뭐 보병이 밀고 온다든가 등등의 그런 지역의 지뢰를 까는 게 아니라 음.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가기 용이한 지점의 지뢰를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작전지대에다 지뢰를 까는 거거든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본인들의 진출로인데 거기다 지뢰를 까는 건 결국은 똑똑한 사람이면은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한 용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뢰만 깔았습니까? 콘크리트 장벽도 세웠죠. 지금 전 그 DMZ에 걸쳐서 지금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는 일을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북한 병사들도 알 수 있을 테고. 우리가 지금 대북 방송으로 계속 그렇죠. 확성기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 지뢰 당신들이 까는 지뢰가 당신들의 발목을 노린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대놓고 해주고 있습니다. K-팝, 예. 그다음에 K-드라마 이런 거 이제 한류 예. 이런 것도 북한에서도 인기가 많다고는 들었는데 몰래 돌려서 본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거를 몰래 돌려서 본 학생들이 공개 처형 당하기도 했다라고 네. 하는데 네. 그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예,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약 20명에서 30명 가까이 되는 중고등학생들이 남한 드라마를 단순히 시청했고 그것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을 당했죠. 중고등학생. 네네. 그러니까 그 중고등학생들이 처벌을 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법적 근거는 2020년에 만들어진 반동문화 사상의 배역법에 의해서거든요. 네. 그 반동문화 사상의 배역법의 요지는 이제 남한 드라마를 단순 시청했을 경우에는 15년형의 교화에 처하고요. 그리고 단순 시청을 넘어서서 이제 유포시킨 사람에 한해서는 그 사형까지 처한다라고 법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과거 김정일 시대 때는 남한 드라마, 남한 영화 본다고 해서 총을 쏘진 않았어요. 노동 달는 데 보내고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정도였죠. 예, 예. 심하면 감옥까지는 보냈습니다. 하지만 형량이 그렇게 15년 이렇게 15년이면 사실상 살인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무식하진 않았거든요. 나름 또 뭐 뇌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인맥 관계를 동원하면 쉽게 풀려나기도 했었고 저도 2번 잡혔지만 2번 다 풀려났었고 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보시다가 네. 몇 살 때? 16살 때 저도. 그게 네. 그 김정일 시대였으니까 풀려났지. 예. 김정은 시대였으면 여기 안 계셨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 결국 김정일 시대에는 융통성이 있었다라는 것은 북한 체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면 여러 가지 일탈 행위 정도는 눈 감아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북한 사람들이 그 독재 국가에서 살기 때문에 느끼는 그 답답함이라든가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울화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을 북한이 제공을 해줘야 되지만 북한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한 드라마라든가 뭐 미국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몰래 아름아름 돌려보면서 만족을 느끼거든요. 북한 당국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말 선을 시게 넘지 않으면은 눈 감아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상 지금 김정은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써야 되는데 김정은은 지금 당근은 없애버리고 채찍만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탈북민들이 특히나 탈북 엘리트들이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다라고 느끼고 넘어오는 거죠. 공개 처형까지 그것도 어린 학생들을 그 16살 때도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셨다고 했는데 그 어떤 경로로 이렇게 들어와요? 저는 8살 때부터 봤던 것 같아요. 네, 1998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제가 가장 처음 접했던 영화가 은행나무 뭐였습니까? 은행나무 침대. 네, 그 네, 신현준 씨가 황장군. 예. 나오는 예, 그 예. 맞아요. 상투를 따고 이렇게 칼을 들고 이렇게 땡땡땡 얼어 있는 네네네. 그 영화를 가장 처음으로 봤던 것 같고요. 그 영화를 시작으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봤고 아마 저랑 2000년대 드라마 이름 내기 하시면 저한테 질 겁니다. 더 많이 보셨어요? 네. 저는 연도까지 맞힐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좋아했다. 그렇죠. 비디오 테이프로요? DVD로 봤죠. 비디오 테이프는 역시 잘 90년대까지였고 사셨네. 예, 그리고 DVD. 보통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도 이제 대부분 다 DVD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DVD 정도는 다 집에 하나씩은 있었어요. 그만큼 생활 수준이 김정일 시대 때 점핑을 합니다. 북한이 그 장마당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들의 기초적인 생활 수준이 조금 올라가는 계기가 김정일 시대 때. 그 DVD 플레이어는요? 플레이어도 그 사죠. 수입, DVD 플레이어를 사서 예. DVD 플레이어는 북한에서 사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DVD 플레이 왜냐면 북한도 DVD를 만들거든요. 본인들의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은 그 CD를 구워서 파니까.
그래서 DVD 플레이어 자체는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게 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DVD에 뭘 보냐가 불법인 거죠. 그건 어디서 넘어와요? 한국 대부분 드라마나 이런 거? 북중 국경을 통해서 넘어옵니다. 아, 중국을 통해서. 네, 그 중국과 무역하는 사람들은 보통 특히나 외교관들은 외교 행랑은 단속을 안 받잖아요. 그러면 외교 행랑 2개를 가져온다 치면 1개는 DVD를 꽉 채워서 가져오는 거죠. 그걸 몰래 팔면 돈이 됩니다. 팔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 갖고 들어왔다가는 총살당하고. 만약 외교관이 그걸 가지고 들어왔다가 적발됐다라고 했으면 3대가 멸족당할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전혀 과장하지 않고 3대가 멸족당할 겁니다. 드라마 봤다고? 예. 말이 아니, 안 되죠. 아니 근데 그렇게 3대를 멸하는 벌에 처한다라는 게 그만큼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체제 유지에? 그렇죠. 왜냐하면 MC님께서 우리 방송 초두에 말씀하신 그 말투 문제. 예. 현재 북한의 청년 세대, 특히나 북한의 2030 세대를 우리가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는데 장마당 세대는 흔히 사용하는 그 말투라든가 어휘라든가 그런 것들이 한국 드라마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남한 드라마에서 나오는 표현이나 대사 이런 것들을 주로 차용하거나 이제 그것들이 이제 일상생활에 배어들어서 말투가 이제 평양 말투가 아니라 남한 말투를 사용한다든가로 좀 변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이게 한류가 생각보다 북한에 매우 깊숙하게 침투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에서 밥숟가락 정도 들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한국 드라마 한 번씩은 봤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한류가 일반화됐기 때문에 그 정도. 김정은이 위협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드라마가 뭐 들어가기 시작한 지 뭐 5년, 10년 됐을 때에는 남한에 대한 동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렇게 뭐 높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만약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뭐 리얼미터라든가 뭐 갤럽이라든가 이런 여론조사 단체가 북한에 건너가서 네.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한 60% 이상은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냐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남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바꿔서 얘기하면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그만큼 덜 우호적이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남한의 시스템과 남한의 여러 가지 뭐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과 북한의 정치를 단순 비교만 해봐도 어디가 더 우월한지는 사실 약간의 지능만 있으면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본인의 통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뭐 여러 가지 세뇌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전혀 안 먹히게 되면은 통치 기반이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지금 현재 북한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30대, 40대, 20대, 이 30대, 30, 40대는 거의 대부분이 한국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럼 북한 사람들은 물론 이제 드라마는 뭐 이제 짜여진 뭐 각본대로 하는 네.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현재 실상은 나오잖아요. 네. 예능도 거기서 볼 테고. 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북한 사람들도 거의 고스란히 다 알고는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과거에는 영화나 드라마에 열광했다면 요즘은 사실적인 예능 프로를 더 좋아합니다. 북한 사람들도. 가장 인기를 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게 6시 내 고향, 한국인의 밥상, 1박 2일 이런 거거든요. 방방곡곡 찾아다니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전체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단지 뭐 어떤 도시의 화려함이라든가 뭐 네온 사인의 그 뭐 밝은 빛이라든가 그런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밥상은 저기 뭐 어디 뭐 충청도 시골도 찾아가고 네네네.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구석구석 가서 농가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 장면 하나 하나에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기준에서는 뭐 서민적인 삶이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삶조차도 북한에서는 상당히 수준 높은 삶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하루 세 끼 중에 한 끼 정도는 고기를 먹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고기를 먹는데 북한에서는 고기 한 번 먹으려면 한 달에 한 번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한국의 사실적인 모습, 특히나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이 많은 동경심을 갖고 있죠. 드라마나 영화보다 오히려 그런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더 좋아한다. 그렇죠. 아하.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그 처형, 네. 총살이 무서워서라도 이제는 그러면 한국 드라마나 네. 한국 뭐 영상물을 안 볼까요? 이제는? 어떻게 생각? 한번 맛을 들이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총살 당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약간의 치킨 게임이 돼버린 생각인데요. 네네네. 총살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총살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공포나 두려움 때문에 이걸 안 볼 것이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총살이라는 게 그 북한에서는 그 공포가 만연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제 예. 저도 어렸을 때 공개 처형을 본 적이 있거든요. 6살 때 공개 처형을 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모님이 강조하는 게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북한 체제에 반하는 짓들을 하지 말아라라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한국 드라마 다 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포라는 것도 결국은 만연화되어 있다 보면은 그게 만성화가 되어서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의 그 뭐랄까요? 민감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당장 내 주변에서 누군가가 처형당하는 게 아니라면은 봅니다, 사람들은. 6살 때 보셨어요? 네. 처형당한 네. 모습을? 네. 앞에서 사람이 총 맞아 죽는 걸? 네, 봤습니다. 대부분 북한 분들은 다 경험이 있을걸요. 공개 처형은 워낙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흔히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흔히 그것도 이제 일어납니다. 공개 처형을 한다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공포 정치를 하기 위해서 다른 네. 사람들을 네. 일부러 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린 목적 학생들을 자체는. 가장 맨 앞에 앉힙니다. 어린 학생들을. 네. 제가 그때 어렸기 때문에 가장 맨 앞에 앉아서 봤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공포로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 저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저런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순순히 될까? 아니면 속에서 마음속에서 원래 처음엔 뭐가- 그렇죠. 처음엔 저런 뭐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지 말라는 짓을 하지 말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지속력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curiosity라는 말이 호기심이라는 예, 뜻이잖아요. 예. 그 fear가 공포가 항상 curiosity 이기지 못합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운 세상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항상 공포를 이겨왔거든요. 북한이. 그러지 않고서는 북한의 한류가 저렇게 퍼지지 못합니다. 한류에 대한 통제는 김정일 시대 때 뭐 한류를 대놓고 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때도 통제를 했거든요. 네. 그때도 공개 처형을 했고 본보기식으로 물론 예. 김정은 시대 때만큼 빈번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그 광범위하게 국가가 나서서 통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류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발전하고 또 한류가 많이 북한으로 침투하고 이것은 결국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은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다라는 걸 반증하는 셈이라고 봐야겠죠. 공포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다. 네. 명언이네요, 명언.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그래도 OTT는 없겠죠, 북한에. 네, 없습니다. OTT는 없겠죠. 인터넷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 최신 OTT는 그러면은 그것도 DVD로 구워서 유통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DVD는 안 보고 요즘은 USB에 파일을 담아서 예. 파일을 다운 받아가지고 USB에 넣어서 북한에 보내주는 방식으로 하죠. 북한에도 이제 웬만한 가정집에는 다 컴퓨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노트북도 있고 하면 노트북에 꽂아서 본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죠. 그 아까도 이제 김정은 이야기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 북한에서도 혹시 그 김씨 왕조라는 표현이 통용이 되나요? 그렇게 부르면 이제 난리 나겠죠? 큰일 나겠죠? 그렇죠. 김씨 왕조라고 북한에서 불렀다가는 총살 당하겠죠. 뭐만 하면 총살이야 지금. 아니 근데 저 어릴 적에도 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 김씨 세습 오래 못 간다. 네, 김정일 정권도 오래 못 간다. 네, 이런 이야기. 네, 근데 벌써 뭐 수십 년째 3대 세습이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북한 체제는 앞에서 듣고 공포 정치를 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그게 현재까지도 3대에 걸쳐서 공고한 바탕은 뭐라고 보세요? 좀 추격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저는 김씨 체제가 이제 약간 끝물러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뭐 말씀하신 그 질문 주신 거에 일단 먼저 답변을 드린다면 현재까지 북한 체제가 존재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는 그 어떤 북한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그 공포가 지금까지는 작동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공포 그 자체로서 역할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존속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공포를 이겨내고 뭔가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어떤 뭐 사상이라든가 새로운 체제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나 적었다라는 것이 사실상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뭐 때로는 미국도 그랬고요. 이런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북한이 지탱할 수 있었던 이제 그 배경이 있고요. 하지만 지금 점점 끝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다 안 먹힐 때입니다. 첫 번째는 공포가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이제는 제가 선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30 세대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 네. 확실하게 그리고 본격적으로 북한 체제에 대해서 노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이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발견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김정은 체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뻘짓 중에 가장 큰 뻘짓이 두 개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중국을 버리고 러시아를 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김정은 스스로 후계 체제의 불안전함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주애한테 후계자 자리를, 그러니까 본인의 후계자의 위치를 지금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건데 예.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체제에 엄청나게 큰 균열을 가져올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